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한 주간 이슈들을 종합 정리하는 장윤선의 주간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사퇴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마지막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첫 평가전 일정을 마친 클린스만호, 과제는 무엇인지, 또 내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소식 등등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 31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뭐 거의 여름이네요 오늘.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낮에 거리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저쪽 국회 옆으로 운전을 해서 왔는데 망했다. 너무 막히죠. 차가 밀리죠. 제 시간에 못 올 뻔했어요 방송에. 와, 네. 큰일 났으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가까스로 왔습니다. 야,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 들으면서 또 아니면 방송 끝나고 여기저기 나들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이제 꽃길을 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걷길 바라며 그런데 내용은 좀 우울한 게 많네요 오늘. 자,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런데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직뿐 아니고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예.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30일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됐다고, 뉴욕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가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아직 이게 영장 기소 공소장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최근에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대요. 한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이 의혹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그럽니다. 그랬다는 점에서 기소가 된 것은 아마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또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혹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전직 포르노 배우가 2016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06년 혼외 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가능성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해서 침묵을 대가로 $13만 줬다는 내용입니다. 돈 전달 과정을 보면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안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선 직전에 이 배우에게 돈을 전달했고요.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 그룹인 트럼프 그룹, 이 코안 변호사에게 $13만 추가로 또 주는 등 총 $42만 지급이 됐다. 이 중에서는 이제 배우에게 간 것도 있지만 코언 변호사에게 간 것도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이죠. 이 의혹과 관련해서 더 치명적인 이유는 트럼프 그룹 내부 문건에 이 코언 변호사에게 간 돈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써놨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서 조작 의혹에 사실 해당하는데, 문서 조작 혐의.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단순히 문서 조작이 아니라 대선에서 이용됐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뭔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번에 기소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한 사례가 또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앞으로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미국 법에 따르면은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았다 말을 못하게 한 거는 불법은 아니랍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이봉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이 돈을 그 회계장부에 기업 회계장부에 개인 일인데 이거를 회계장부에서 회사 회계장부에 처리한 것도 문제고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선거, 변호사비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입막음용 뭐 이렇게 회계장부에 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편법으로 했다가 지금 덜미를 잡힌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대선 출마도 앞두고 있고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사실은 이 기소 결정 전부터 SNS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항의하라 이런 글을 올렸고 이번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정말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성명까지 냈는데 이건 정치적 박해다. 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 아니냐. 난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대선 경선 레이스에 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일반적인 분석은 있어요. 뭐 첫 전직 대통령 기소 사례 뭐 이런 불명예가 있으니까 이게 유권자들 평가를 받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는 또 이게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예. 결국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또 조건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 내의 분위기와 또 전체적인 미국 시민들, 미국 여론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공화당 경선에서는 플러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재판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지지자들 향하는 메시지를 내고 나는 무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거 방향을 좀 트는 게 아니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보여왔던 뭐 탄핵 정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국에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반전시켜서 정치적으로 좀 활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일반론적으로 봐서는 악재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의하라 이렇게 말한 게 좀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예전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 아니냐 또 이런 논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전에 대통령 퇴임하면서 각종 문건, 비밀 문건을 또 집에 들고 와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브레터도 거기서 막 공개하고 하여간 이렇게 논란이 많은 대통령을 하여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참 퇴임 이후에도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만난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판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이 3회차 공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유동규 씨와 그러니까 2021년 대장동 사안이 불거진 다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후에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 예. 그리고 아니 동행해서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해외 출장이 뭐 성남시장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도 여러 번 함께 가는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오늘 유동규 씨가 오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만큼 아니 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카트카 타고 이동도 하고 좀 마주보는 그런 일도 많았고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공판에서도 이런 얘기에 유동규 씨의 증언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반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출석 현장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데 계란 투척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 11시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석을 했고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한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약간 몸싸움도 있었고
또 한 분이 넘어져서 좀 다치는 일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기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닿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예. 법원으로. 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 앞에서도 또 기자들에게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도 김문기 처장을 모를 리가 없다. 예를 들어 뭐 골프 치러 가서 같이 카트를 탔다. 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눈을 마주쳤냐 안 마주쳤냐라고도 이게 경로를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도 오후에 만나면 또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어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과거에 뭐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뭐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의 이제 진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이제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 땅 건물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11월, 그러니까 박 전 특검이 이제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 전 특검의 측근이죠.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이 검찰은 이 정 회계사로부터 박 전 특검이 요구한 땅과 건물의 주소 등이 특정된 자료도 함께 제출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던데 당시에 이제 박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부행장을 통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작업을 했다는 걸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양 변호사와 우리은행 실무 담당 부장 또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 박 전 특검 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은행이 2015년 3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물론 뭐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빠졌지만 검찰은 이게 결국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박 전 특검은 뭐 어제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또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 당한 게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200억의 진실 이것도 이제 밝혀야겠지만 어쨌든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좀 예. 늦은 압수수색 강제 수사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 이건 좀 아쉽다는 거고요. 이게 대장동 사안이 불거진 뒤에 한 뭐 2년 가까이 뭐 지나면서 예. 수사가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그러면 그 증거가 다 남아 있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의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200억 이번에 나왔지만 사실 이재명 또 대표 같은 경우는 428호 약정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 전 특검은 200억 약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이 수사 결과나 수사 진행 상황으로 아마 또 이 공정성 시비라고 할까요? 공정성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단초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200억 약정설이라는 거를 어제 하루 수사해 가지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검찰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하다가 특검 한다니까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200억 약정설 갑자기 언론에 흘리고 도대체 참 이상합니다. 하여간. 예.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이 대장동 사건 전체의 결정적인 건가 정영학 이 회계사의 녹취록이거든요. 예. 사실 거기에 보면은 이 50억 클럽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약정설이라거나 이런 예. 내용보다 훨씬 많은데 이미 다 그것들을 파악해 놓고서도 왜 법사위에 특검법 상정되니까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어제 검찰이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딱 날짜 맞춰서 한 거 아니다. 뭐 이게 영장 청구에서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날짜 맞춰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억측이고 수사를 해왔던 그런 게 모아졌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압수수색한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장윤선의 주간 이슈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쪽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 찬성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찬성 반대 지금 기권 표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는데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몇 명이 이제 찬성을 했느냐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적 281명,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거의가 아니고 당론으로 확정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예. 네, 찬성으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104명이 이제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예. 정의당 의원도 6명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6명이 아마도 전원 찬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국민의힘 계산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한 56표 정도는 나온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정의당 쪽에서 조금 표를 다르게 나왔다 생각해도 한 50표는 최소한 찬성이 50표. 찬성이 민주당이. 예.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이유가 지난 12월에 이제 노웅래 의원, 2월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의 주도로 부결이 됐고, 민주당이 이제 자율투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자기 당 의원들은 이제 부결하고 이게 국민의힘 의원에는 한 50여 명이 이제 찬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제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내로남불이다. 이재명 대표는 뭘 찍었느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계속해서 따져 묻고 있고요. 어제 표결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일단 답하지 않고 그냥 가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의원이 이거는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다라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실제로는 반대표도 많이 던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내로남불 이미지를 조금 벗기 힘들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날아왔을 때 민주당의 어떤 입장, 스탠스 이런 게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제 방탄 정당 이미지 이걸 부각을 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앞으로의 결정, 이게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에는 이중잣대 비판, 이걸 좀 민주당이 어떻게 또 돌파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이 사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와서 설명한 그 내용,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의 신상 발언, 이걸 듣고 판단한 것일 뿐 뭐 이거를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탄압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패 의혹, 부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이것도 이제 안 됐잖아요. 예. 그때는 뭐고 그럼 하영재 의원은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 그렇습니다. 받았다, 뇌물수수 의혹이 의혹. 둘 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은 사실이다. 네, 결국 더 이제 큰 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넘어왔을 때는 그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제가 좀 있습니다. 뭐 차이가 굳이 있다면 노웅래 의원은 5선이고 하영재 의원은 초선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훨씬 더 있었을 거다. 동료의 이런 건가요? 그리고 뭐 노웅래 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구명 활동을 했다. 네. 그래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회의 끝나기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궁색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색한 모습,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잠시 후 1시 30분에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합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 숭례문에서 태평교차로까지 전차로가 통제되고요.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서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중부 2터널 1차로에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주 부근에선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신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광주에서 5.18 단체 관계자, 또 5.18 유족과 또 총상 피해자, 또 폭행 구금 피해자 등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전우원 씨는 이 할아버지 전 씨, 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큰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이어서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가지고요.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전두환 씨 일가가 숨겨놓은 비자금 이거를 지금 회수할 수 있느냐, 다시 수사할 수 있느냐, 요건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일단 시민단체가 이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을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이 전두환 씨 일가를 범주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 면탈,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일단 고발은 해놓은 상태인데 예.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쟁점이 되는 것은 그래서 비자금 은닉한 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밝혀내서 하나와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한 900억 원대 추징되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일단 예.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두 가지 다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일단 비자금 은닉 혐의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이기는 한데 이게 이미 전두환 씨가 이미 사망하기도 했고 예. 이게 비자금 은닉이 시작된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또 지금 전우원 씨의 폭로에 따르면 전두환 씨 일가는 물론이고 이게 전두환 씨 군 후배들, 군 출신, 장성 출신들 인사들에게 이렇게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래된 이렇게 복잡한 자금 흐름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우원 씨가 조금 더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내용을 조금 더 말해준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 전우원 씨조차도 폭로 과정에서 아마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대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는 아마 이루어지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요.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년 전에 이 범인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아직 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안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낭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청문회 자료 요구도 거부했다고요. 네, 우선은 이제 청문회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순신 변호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 다음으로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게 오늘 나오지도 않았고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 자료 요구도 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정 변호사가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를 한 거거든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국수본부장 지원과 또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서울대 측에서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개인정보 관련 부분인데 예. 정 변호사도 그 이유를 대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다. 또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다. 또 제 개인에게는 위의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이 정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 뭐 이런 것도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따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 청문회에 이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은.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가 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청문회를 진행해도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국회 조치를 한 거고 다음에 또 청문회 열 때도 안 나오면 또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문회에서는 일단 뭐 청문회가 중단됐다고 하지만은 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 이 핵심 증인은 정순신 변호사와 이 행정소송 학교폭력의 처분을 취소하려는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송계석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두 사람 다 안 나오면서 연기가 된 것인데 이 자리에 민족사관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다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꼭 당사자들로부터 이 경위나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학교들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를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사실 오늘은 여야가 일정을 미루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핵심 증인이 안 나와서 미루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예.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사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단 민주당 주도로 일정만 연기가 됐습니다. 14일로. 그렇군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가 계속 이어지면은 본인의 네. 주장에 따르면은 그러면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건강상의 이유면은?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죠. 예. 그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도 아니 오늘 정순신 변호사가 안 나왔지만 다음에 또 뭐 나오라는 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예정된 청문회도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예. 이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주장을 좀 보여서 떳떳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예. 국민들 앞에 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맞는 상황일 텐데 아프다고 하니까 네. 또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뭐 당사자의 주장은 우리가 최대한 믿어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참 공황장애라 이 피해 학생이 입었을 공황장애 이 정신적 피해는 또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최근 국회에서 갈등이 뭐 맨날 싸우잖아요, 사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K-칩스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정확한 법안 명칭은 조례특례 제한법 개정안이고요.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시켜주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일단 국가 전략 기술로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원래 이거였는데 사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기업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걸 하려면 당연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니까 대기업에 대한 너무 지나친 특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 국가 전략 기술에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을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과 비판이 있는 편인데 어쨌든 이러한 국가 전략 기술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세액 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가 됩니다. 예. 거기다가 올해 한정적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투자 증가분이 만약 있으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10%나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올해 25%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예. 중소기업은 35%까지라서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고 이제 투자 액수에 또 조금 다르지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최소한 500억, 많으면 한 해에 1,400억까지. 그러니까 공제라는 건 사실상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해에 받는 혜택이 커졌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보관이긴 한데 사실 저번에도 저희 얘기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정의당 장영 의원 같은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이동권이나 권리 예산 같은 경우 올해 108억밖에 증액을 안 해줘놓고 예. 지금 기업 하나에 이게 천억씩 혜택이 가면 기업이 10개만 돼도 하나에 1조 얼마인데 예. 이게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편입니다. 예, 이거 최초에 사실 기획재정부가 좀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초에 한 8% 했다가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증액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확대할 거를 지시하면서 이런 뭐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소위 금지법 소위 말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생 보호를 위한 법률도 통과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은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예. 과로도 있고 그 현장에서의 괴롭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다음 소위란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공론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중에 강제근로 금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금지, 기능습득자 보호 이런 조항을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 중에 극히 일부 이 조항만 적용해서 노동권, 인권사각지대가 현장 실습생에게 발생했다라는 거고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학교와의 계약서와 다른 이면 계약으로 이제 근로 계약을 맺고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에다가 수당 없이 연장 근로까지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 등의 이런 것들을 행사한 사용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됐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학교장, 교사에게 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현장 실습 폐해 오래전부터 뭐 보도도 됐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법안 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거고요. 이게 지난해 뭐 1월 뭐 3월 각각 이훈주 정의당 의원이나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는데 예. 1년 넘게 계류대에 있다가 묵히다가 이번 이 영화 이후에 화제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모습. 이게 국회 어떻게 보면 고질병 같은 것 같아요. 국회에 있는 법안 제대로 검토하고 심사하지 않고 있다가 뭐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는 모습들. 이번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개정이 됐지만 다른 사안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이게 현장 실습 제도가 필요하냐. 무용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청소년은 사실상 좀 싼 인건비로 착취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를 했다.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7.1% 감소를 해서 여전히 부진하다. 그래서 이 K칩스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4325님 청취자로 입문한 지 3일째네요. 최영일과 김준일 쌍일님 팬입니다. 일브라더스. 예, 이제 곧 제주 4.3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하셨고요. 2343님이 3월의 마지막 날 봄꽃이 활짝 피는 오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April Come She Will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May she will stay, resting in my arms again. June,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fly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Autumn winds blow chilly and cold. September I'll remember. A love once new has now grown ol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한자어 명사고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 아래를 뜻하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부하, 수하, 휘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수하입니다. 수하는 손수자와 아래 하자로 이루어진 표현인데 문제에 나왔던 뜻풀이대로 쓰이면 수하에 거두다, 수하에 두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하란 단어는 나이나 학렬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이거나 낮은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손 아래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나이가 2살 수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 수하의 반대말은 수상 또는 손위가 되겠죠. 또 수하에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때는 부하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있었던 휘하는 장군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지휘 아래 딸린 군사를 뜻하고요. 장군의 휘하에 들다 또는 그의 휘하에 모이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은 겉옷을 벗고 가볍게 다닐 수 있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23도, 대전, 대구 25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시 쌀쌀해지면서 오늘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중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영동과 산지, 충청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경북 경주 강동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충남,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은 종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2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고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피해자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전 씨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의 학살자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 축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강한 쓴맛을 느끼거나 갑자기 구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갖가지 추측이 나왔어요. 근데 유력한 원인이 밝혀졌는데, 토마틴 성분, 이게 원인일 수 있다. 토마토의 토마틴, 이게 뭔가요? 원래 토마토 안에 자연적으로 있는 성분이에요. 덜 익은 토마토에 남아있다가 다 익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성분인 건데 항암 효과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고용량의 토마틴의 경우에는 이제 구토나 복통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콩팥의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얼마 전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너무 써서 그래도 보통은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개를 먹었는데 그 후로 계속 구토를 했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좀 많이 드시긴 했네요. 아니, 14개면 많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맛이 이상하면은 그래도 한두 개 먹다가 안 먹지 않나? 그 약도, 보약도 아니고 이거를 14개를. 저도 굴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2월달, 3월달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인터넷에 굉장히 글이 많이 올라왔고 또 정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강원, 경기 등등 5개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 방울토마토가 급식으로 나왔는데 배탈 환자가 수십 명 나온 거예요. 아, 애들은 또 면역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통점이 방울토마토였던 건데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한 특정 품종이었던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HS2106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예전에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너무 쓰다, 이상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퇴출된 그런 품종이었어요. 그 마트에서는. 네, 새로 개발된 품종인데 유독 토마틴 성분이 많이 검출됐고 이것 때문에 쓴맛이 나고 구토를 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토마토를 재배한 농가는 지금까지 모두 3곳으로 파악이 됐고 시중에 유통된 양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 곳에서는 토마토를 모두 폐기했고요. 나머지 2곳에서는 이제 출하 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데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게 원래 왜 토마토가 잘 익으면 사라지는 성분이 왜 아직도 남아있었냐 하신다면 올겨울에 유독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확을 한 뒤에도 토마토에 이게 남아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토마토라고 해도 사실 그 안에 성분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새로 출시된 이 품종이 평년보다 많이 추웠던 날씨라는 변수와 결합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장에서는 흡수가 잘 안 되고 대부분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토마틴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은 점도 소개를 해드리면 항암,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신약 후보로도 연구가 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잘 쓰면 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정부는 해당 품종 외에 다른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쓴맛이 난다면 바로 중지를 해주시고 뱉어내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색깔이 그리고 약간 푸른색을 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조금 덜 익은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 드실 때 이렇게 좀 색깔이 잘 익은 걸로. 초록색이 있으면 조금 조심하시고 빨갛게 잘 익은 거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저출생 쇼크가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듣기 어려워진 아기 울음소리, 학교마다 줄어든 학생 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자, 서울 시내에 오래된 남자 학교마저 올해부터 여학생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장충고등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90주년이 됐으니까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학교일 텐데 90년 세월이 지나고 올해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신입 여학생 78명을 입학시켰어요. 남학생은 73명이 입학했고 오히려 이제 남학교였는데 여학생이 더 많아졌죠. 그렇네요. 네. 근데 장충고 이 작년 남학생도 입학이 121명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인구 감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학령 인구가 확 줄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남아선호 풍조가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엔 뭐 여아 낙태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게 없으면서 남녀 성비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남학교의 입학생들이 더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근처에 있는 대경중학교는 작년 초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남학교, 여학교였던 게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게 2018년 이후에 5년간 전국에서 90곳에 달합니다. 아예 문 닫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서울에서만 강서구 염강초, 공진중,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에선 도봉고, 성동구의 덕수고, 성수공고 이렇게 6개 학교가 폐교를 결정했고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서울 안에서도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서대문구의 한 여자중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으면서 학부모 설문조사 설명회에 들어갑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초중고등학교 193개가 폐교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하다가 궁금해서 졸업한 초등학교 검색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수도권 광역시 출신인데 한 학년당 60명 남았더라고요. 한 학년당 60명이요?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가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고 이미 지방에서는 폐교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폐교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요즘에 또 그 소아청소년과 문제도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임용 적체 상황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교원 후보자가 119명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합격자 전원에다가 작년 합격자까지 아직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줄어드니까 교대를 나와도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네. 교원 후보자인데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사들은 힘들어서 죽겠다고 맨날 하는데 조금 더 배치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학생 수당 인구를 줄여서 교사가 좀 더 적은 학생을 좀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안 그래도 저출생 대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사실은 새로울 게 없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번에 또 제가 되게 눈여겨본 기사가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자 냉동시술 지원에 비혼 여성이 제외됐다라는 뉴스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뉴스를 꼽은 이유는 이게 보통 30대 여성 시각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면 난자 냉동시술 같은 거는
결혼 전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죠. 오히려 기혼자들은 그쪽으로 접근을 하진 않는 쪽인데 그래서 이게 저출산위원회에도 당사자가 얼마나 구성이 돼 있고 또 당사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느낌입니다. 아까 전에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애가 초등학교생이에요. 네. 그런데 한 학년에 반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20명 조금 넘는데 반이 3개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제 70년대 좀 초반생인데 그때 많았죠. 21개 반에 한 반에 70명씩 심지어는 오전반 오후반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또 그랬나요?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100만 명 한 해 출생자 100만 명 피크를 찍고 뭐 95만 8만 명 95만 명 이래서 야 70명에 21개만 예. 그랬던 참 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1020 세대는 친구를 사귈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MBTI라고요. 네.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제가 앵커님께 여쭤봤는데 안 해보셨다고. 아, 예.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뭐 혈액형, 별자리 막 이런 거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예. 그리고 사실 그놈의 MBTI가 뭐길래 또 너만 아는 거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1020 세대에서는 굉장히 주류로 자리 잡고 뭐 처음 만나면 무조건 물어보는 예. 그 정도의 대세가 된 테스트입니다. 성격 유형 예. 검사 이런 건데요. 한 교복 업체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초중고 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 가운데 84%가 친구를 사귈 때 선호하는 MBTI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파벳으로 다 나눠가지고 어떤 거는 외향형이고 어떤 건 내향형이고 어떤 건 공감을 잘하고 어떤 거는 직관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건데 최근에 회사들 입사 면접에도 나와서 논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특히 이걸로 분류를 나눌 때 자신과 상반되는 성향보다는 같은 성향의 친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너 E야? 나도 E야. 너 S야? 나도 S야. 이런 식인 건데, 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친구 사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성격이라고 지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MBTI를 좀 참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BTI를 만들었던 업체에서도 말을 하기로 이게 보통 내가 강박이 있으면 이래서 이렇구나. 예. 나의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조하고 위안을 삼는 정도인 거지 이걸로 이제 낙인을 찍는 풍토는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걸로 벽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더라고요. 뭐 INFP, INTP, INTJ는 지원 불가 그래가지고 입사해서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적응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4월 1일은 배우 고 장국영의 기일인데 올해는 사망 20주기라서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만우절에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 장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매년 4월 1일마다 추모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20주기이다 보니까 더더욱 열기가 들끓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홍콩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콘서트에서 착용했던 빨간 하이힐 정장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무대 의상, 사진, 앨범 등 60여 점이 전시됐는데 이 60여 점의 전시품은 장국영을 발굴해서 키운 매니저와 다른 2명의 측근이 엄선해서 고른 물건이라고 해요. 예. 또 영화 금지옥엽의 주제가 추로 홍콩영화제에서 받은 최우수 주제가상 상패를 비롯해서 트로피들도 전시가 됐고요. 지하철 홍콩역에서도 전시회가 열려서 장국영을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 사진, 팬들이 그린 그림, 조각 등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기일에 당일에는 장국영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센트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앞에 팬들이 집결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영화 채널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장국영의 영화들을 특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딱 주말 맞아서 오랜만에 홍콩 영화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웅본색에서 전화 부스에서 아내한테 임신한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에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장국영 영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 최애 코너입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왜 그러세요? 최애 코너. 진짜 정말. 자, 오늘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장 기자님한테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50억 특검 그리고 박영수 압수수색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연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양재식 변호사님 특검 보였죠, 이분이.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데 어제가 50억 클럽 특검법. 그렇죠. 법원에 법사위에 상정된 날이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연인가요, 아닌가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우연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대장동 사건을 계속 추적해 왔던 이제 법조, 언론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제는 대장동 전문가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네.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네, 검찰이 이렇게 세게 나가지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 상당의 대장동 땅 건물 뭐 이것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시점이 2014년 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진술이 대장동 일당 그 소위 남욱 그리고 정영학, 김만배 셋 중에 하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언제 나왔을까 이게 추적을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죠. 진정한 그 대장동 전문가인데요. 아니 4만 쪽 그걸 다 읽었다고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판기 수준이에요. 누르면 나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1차 수사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은 검찰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떠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남욱은 배제된 상황이었고 김만배는 입을 안 열고 아마도 당시 법무법인 강남에서 양재식 변호사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실무를 맡았던 정영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왜 이 시점에 박영수 양재식 우리은행 본점 동시다발로 털었을까?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첫 번째는 특검 방해 공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수 면죄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특검 방해 공작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검 무용론이죠.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검의 본류였던 이재명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부터는 50억 클럽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50억 클럽이 주안점이 되겠죠.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피력을 하면서 아예 특검 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상가 건물이나 토지를 주기로 했다. 일종의 약정설. 그렇죠. 428억 약정설, 저수지설처럼 이것은 200억 약정설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땅의 원소유지가 아니면 대체부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약속만 한 거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압수수색은 해서 자료 확보를 하고 뭔가 검찰이 세게 수사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그림은 만들어지지만 재판 가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는 일하는 검찰, 정의로운 검사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영수를 빼주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권순일 재판관 있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세게 수사를 할 거다. 박영수는 빼주고 권순일은 때리는 이런 전략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벌써부터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검사 형통인가요? 검사가 그렇죠. 아니에요. 검사 형통. 검사 출신 아니면 판사 출신. 판사도 힘듭니다. 판사도 뭐 선고는 아니고 진고 정도. 나머지는 뭐. 근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연수원에서 제일 공부 1등부터 쫙 해가지고 판사, 그 다음부터 검사, 그렇죠. 그 다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밀립니다. 수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다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고 그리고 덕에 대장동 아파트도 하나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미분양이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눈에 띄는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천대유의 분양 대행도 하고 했는데 100억 원의 장기 대여금으로 받은 게 있어서 이게 동아일보가 예전에 단독을 그렇습니다. 했었던 건데 아니 100억 원이야 이거 그럼 50억 클럽 곱하기 2 한 거 아니야? 특별히 고생했어. 2배 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장동 전문가들은 법조 쪽에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박영수 측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0억 플러스 알파. 200억 플러스 알파설을 얘기를 합니다. 더 갔을 거다. 200억뿐만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계좌 추적하면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수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해서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그 자금 흐름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억만 있는지 약정만 한 건지 아니면 플러스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뉴스타파 보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언론사 홍보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래야지 또 정보도 받고 그러지.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200억 약정설은 사실은 50억 클럽 요게 있기 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사전 단계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50억 클럽 요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50억 클럽의 이제 검찰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200억 약정설에 조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최재경, 그렇죠. 그 다음에 김수남, 뭐 앞서 말씀드린 권순일 그리고 저 박영수, 홍성근 등등에 대해서 동다발로 해야죠. 한 사안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없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벌써 1년 반 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범죄가 사실이라면은 열심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특히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기반해서 균등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그동안 그런 모습이었나.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잘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이거 박영수 특검 길터주는 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 상정했는데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검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실제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 다 수사할지 아닐지 이거 좀 견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박영수냐 이게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는 과거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했고 예.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같이 팀원으로서 있었던 게 윤석열 현 대통령, 예. 이제 검사로서 한동훈 장관도 이제 예. 있었고 뭐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죠, 특수관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네. 했을 때 주인 검사일 때 그때 변호인으로서 그렇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또 이제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 있었고 예. 뭐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의 뿌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뭐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수가 소위 말해서 박영수를 검찰이 건드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검찰 서초동 안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성역처럼 돼 있어서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검찰이 검찰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사람이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혹시 흔들리거나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다 가리지 않는다, 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 민주당의 징성중 의원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안이 좀 더 유력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난 2월 20일에 제일 먼저 제출했던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을 보면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50억을 받은 전직 법조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로비, 뇌물 제공, 그다음에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불법 행위, 그다음에 화천대유하고 성남의뜰 사업자금 관련된 불법 행위 등등에 대해서 다만 특검 추천은 누가 해야 되냐? 비교섭 단체. 누가 하겠다는 거냐? 정의당이 하겠다. 이제 정의당. 이런 걸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안을 보면 여기에서는 김만배 씨 누나가 특정이 됩니다. 예.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 누나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살던 연희동 자택을 19억 원에 산 바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을 것이냐? 예. 가능성이 1도 없다. 1도 없나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 안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안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이때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당시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 대통령.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힘이 받을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은 순수하게 50억 클럽에만 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은 절대로 특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고 법조인들 그다음에 그 머니투데이 회장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지 그밖에 다른 이른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아버님이라든가 김만배 씨 누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안 처리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민주당 그 법사위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가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좀 놀라운 측면이 있지만 여하간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당신들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이 지금. 예, 민주당 국회 법사위 뭐 간사 등이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걸로 보십니까? 100%로. 오늘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0% 아니면 100%예요. 막 이러고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180명을 채워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정의당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소속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 6석이 간절합니다. 근데 정의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좀 살짝 난망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권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은 어떤 주장이냐면 정의당 오늘 고위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밟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 절차를 잘 밟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길목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 몰라서 하는 얘기냐.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상정까지만 하고 법안 심사나 논의나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네. 그동안에 이제 해온 과정을 보면 당연히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당이 상당히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취재해 보니까 사이도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계속 좀 이렇게 연원이 길어요. 2016년 탄핵 때 탄핵연대 개혁입법연대 해서 민주정의당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앙금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은 끊임없이 민주당 이중대론에 시달렸어요. 당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좀 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짜 가지고 몇 명씩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양당 간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툭툭 한마디씩 하는 거죠. 예. 이 농성 언제까지 할 거예요? 누가 농성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뭐 순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이런. 와. 사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또 다른 국회의원이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관련해가지고 예. 민주당, 정의당, 시민사회까지 합쳐가지고 대규모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 야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연설하다가 이렇게 몇 번 그분을 쳐다봐요. 예. 이거 사과가 좀 필요하다. 민주당 쪽 아니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직 사과를 못 받으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정미 대표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과가 아직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민주당 지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뭐 그게 개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고요. 대표가 요구를 했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시민이고 그냥 당원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뭘 근거로 사과를 합니까? 플러스 아니 그 당은 지난번에 그 우리 당 대표 체포 동의안 당론으로 가표 찍은 사람들이다. 무슨 사과를 하냐.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가 있었냐. 정의당 쪽에서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앉히자. 일단 자리에 앉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뭐 관련 상임위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청문회를 해보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말도 없이 국정요구서 딱 내버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언론 보고 알았어요. 우리 불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큰 틀에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민주진보의 승리를 위해서 개혁입법 연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할지 그리고 법사위 상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특검 같은 경우 앞으로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의당에선 이래요. 아이 그래도 큰 당이 좀 적극적으로 양보도 하고 좀 하자고 하고 해야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민주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만 맨날 이렇게 양보를 원하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만 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누굴 만나시나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누굴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야야끼리 여야는 차치하더라도 야야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굉장히 많은 뭐 사사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래저래 들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연원이 이를테면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 맞아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앙금이 남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은 당연히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접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정의당이 아니 왜 우리는 왜 민주당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다 열어놓고 이번에도 그 이은주 대표가 박홍근 대표하고 얘기할 때 이제 3월 30일 날 안 되면 패스트트랙 태우자라고 얘기하고 약속한 걸로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민주당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하고도 또 소통을 했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전화 와서 내일 법사위 상정합시다라고 해서 그럼 콜.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만나서 얘기하고 상정을 한 거다.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4월에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략적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총선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거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길게 보고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이게 지금 뭐 아직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온갖 썰들이 이제 나왔죠.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보고 누락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비서관 교체를 지시했는데 김성한 실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제가 좀 받는 느낌은 좀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김성한 나쁜 놈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라는 게 막 쏟아지는 느낌 약간 그래요. 장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요, 총 3가지 설이 돌아다닙니다. 첫 번째, 한미 양국 정상 부부의 만찬 행사 보고 누락 신뢰관계 훼손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축약하면 신뢰관계 훼손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한, 김태효 알력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외교안보 라인에 누적된 불신설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해 보면 3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취재 관련해서 외교안보 분야에 권위 있는 원로 한 분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라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라. 그럼 그날로 자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도적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 상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1시간 만에 결정이 돼가지고 안보실장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주미대사를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앉히려면 뭐 서류 절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사전 최소한. 정지 작업이 좀 그렇죠. 필요하죠, 많이. 검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일체의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오늘부터 출근하세요. 오늘 출근 첫날이에요. 이분 미국도 못 갔어요. 그렇죠. 주미대사 하다가 그 공관장 회의하러 들어왔다가 김성한 사태가 터지면서 당신 안보실장 맡아 해서 안보실장 하고 짐도 못 챙기고 그냥 앉아서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맞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다 당국자들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실무자들부터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모든 내용을 상호 협의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건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꿔 그럼 바꾸고 결정이 뒤집어지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7살 학교 입학하는 문제, 만 5세 입학. 그 문제. 뭐 등등에 보면 정책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엎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강제동원 문제만 하더라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작년 6월부터 있었어요. 예. 장차관 협의도 계속됐고 지난 2월이죠. 2월에 박진 장관이 민헨 안보회의를 다녀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 쪽에도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보름 만에 일본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한마디로 다 엎어버리면 앞으로 특히 외교 분야는 상대국하고 같이 하는 협상인 거잖아요. 예. 실무진들이 협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야 니네 나라는 대통령 한마디로 다 뒤집어지는데 이게 실무 협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 없어. 안 해.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당국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질 수 있겠다. 곤혹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통령은 통 크게 쏩니다. 네, 미국에도 통 크게, 일본에도 통 크게 팍팍 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는 현실입니다. 예. 잘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거 해도 되냐 마냐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바이든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런 표현이고 정말 우리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날아왔죠? IRA법이 날아왔어요. 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바이오 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국익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 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말을 해도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 국익은 국익이야. 이렇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일 지방선거 곧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통 크게 기시다 총리에게 다 쏴주고 왔어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없고 더군다나 화이트리스트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푼다고 했는데 저쪽은 한국 정부 하는 거 봐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반론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꼭 바텀업 방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톱다운 방식도 있는 거고 지도자의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 이런 것들이 또 막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푸는 사례도 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도움이 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네. 아니 예.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착 국면을 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율이 폭등을 하겠죠. 예. 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 통 크게 일본 만나고 미국 만나서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거 그야말로 한 퀴에 다 풀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많이 퍼졌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별로 없다. 청구서는 막 밀려드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실장 교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 중앙일보 기사 되게 눈에 띄었는데 그 교체한 당일 저녁에 환송 만찬을 가졌는데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읍참 마속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왜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지? 이게 그러니까 경질성이다. 약간 이렇게 문책성 경질 약간 거의 그 성격인데 이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중앙일보 이거 기사 쓴 중앙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이랬을까요? 예. 과연? 막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광초등학교 50년 지기고 예.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술 한잔 마시고 좋게 헤어지자 다시 만날 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밤 10시까지 마셨다고 같이 하더라고요. 뭐 밤 10시까지 예. 이제 그 만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김성환 실장이 낸 입장문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예요? 원래 당초에 외교안보 라인에서 났던 정치권에 났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 김성환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그리고 박진 장관은 출마할 거니까 방미 이후에 그런 그 인사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 김태효 차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학교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것은 뭐냐면 추후에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성한 안보실장은 신중론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속도 조절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급하게 스텝을 밟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외교부 쪽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을 중립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외교 관계자들은. 근데 이제 김태효 그 차장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그 세게 밀어붙여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양자가 갈등하는 사이에서 김성한 라인은 쫙 정리가 되고 김태효 라인이 쫙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김태효 차장에게 힘이 실리는 외교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김태효 차장의 뭐 바로 실장으로 승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실세로서 그의 독주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웃으며 작별 인사했을 웃으면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속까지 웃었을까? 그것은 아닐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띄운 거를 좀 과대 해석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화 빠르게가 외교, 그렇죠. 조빠가 외교의 승리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승리가 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귀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KBS 스포츠국의 정현우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클린스만호, 콜롬비아 그리고 우루과이전 두 게임을 가졌는데 좀 아쉬웠어요. 일단은 1무 1패죠. 예,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었고 우루과이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일단은 클린스만호가 첫 승을 거두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실은 김진수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클린스만호가 천명했던 공격 축구라는 색깔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의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임 벤투 감독의 장점을 이어가면서 좀 성굵은 축구를 하겠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피디님 보시기에는 좀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벤투 감독의 축구는 사실 명확했죠. 점유율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볼을 오래 점유하면서 자기들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클린스만호가 원했던 거는 이 주도를 조금 더 많은 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연결고리가 허술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을 조금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두 번의 평가전에서 무득점 경기는 없었잖아요. 항상 두 경기 다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그 헐거워지는 미드필더와 수비진에서의 헐거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어요. 전임 벤투보다 조금 더 특히나 이 수비진에서 미드필더진으로 공이 넘어갈 때 이 부분에서 공이 약간 넘어가는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클린스만호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이제 클린스만호가 보여준 측면에서 장점을 찾자면은 가장 돋보이는 부분 역시 손흥민 선수를 프리롤로 활용했다. 프리롤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뭐 드리블 돌파 하고 싶으면 하고 슛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월드 클래스 선수를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리롤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거든요. 뭐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있고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있었듯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스만호의 앞으로의 공격 축구를 천명하는 모습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루과이전에서 교체 투입됐던 오현규 선수. 비록 이제 VAR 끝에 득점으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공격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최근에 황의조 선수라든가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조금 무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진의 카드가 생겼다는 점은 벤투에 의해서 클린스만호가 보여주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팀 내 불화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네. 방금 얘기한 프리로를 맡아서 중책을 점점 어깨 짐이 무거워진 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수비 라인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 관련 내용이라서 좀 네. 우려가 큰데 이 불화설은 좀 어떤 거고 왜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썰일 뿐이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카타르 월드컵 때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현수단 내에서도 개인 트레이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의 주축이기도 하지만 중간 정도의 나이대거든요. 연차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그룹을 조율하려다가 너무 지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개인 SNS에 남기기도 했고 예. 손흥민 선수와 또 이렇게 SNS를 관계를 끊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뭐 물론 그런 자리가 힘든 자리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어떤 영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들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팀의 선수가 나가서 괜히 다쳐오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발탁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팬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예전처럼 우리가 국가대표 영광스러운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유인과 또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지 선수들한테도 이 태극마크가 주는 자부심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대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법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해외파 선수들 모두 자국 리그로 돌아갔는데 김민재 선수는 소속팀 나폴리의 이탈리아 우승에 지금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 해임 이후에 조금 어수선한 팀을 좀 추슬러야 되고 본인도 좀 더 활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초반 득점 페이스가 좀 부진하고 최근에 콘테 감독이 경질됐는데 팀메이트인 히샬리숑 선수가 콘테 경질에 대해서 내가 주동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주동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게요. 거기다 이번에 토트넘에서 감독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 나겔스만 감독이 과거에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선수와 싸웠던 이력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후보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토트넘의 수장으로 누가 대신 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축구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승부조작과 관련돼서 징계적인 축구인 100명을 대한축구협회가 사면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본인 그들이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이 했으니까 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굉장히 어제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스포츠를 사람들이 왜 보냐면요. 승부를 모르기 때문에 봐요. 승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중계로 보는 거고 승부를 알고 싶어서 뭐 가슴 졸이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승부를 조작한다? 이거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승부 조작 범죄의 경우에는 체육인들은 영구 제명을 당합니다. 이거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국가로 따지면 내란 음모에 가까운 굉장히 중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승부 조작의 징계 중인 축구인을 100명을 사면한다? 물론 승부 조작 말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거는 근간을 스스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당연히 K리그 팬들도 뭐 이미 걸개 등을 통해서 KFL 향해 비판 메시지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국가대표의 응원단인 붉은 악마마저도 A매치를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식의 강경한 뉘앙스를 하자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의논하는 거죠. 이럴 거면 왜 사면해 줬는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왜 갑작스럽게 사면을 단행했는지 이 100명에 대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데 이름이 꽤 알려진 52명에 대한 48명에 대한 사면은 철회하되 나머지 52명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이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KFA가 원했던 건 이 52명에 대한 사면이 아닐까?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득이 될 건 하나도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에서도 예전에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뭐 e스포츠라고 불리죠.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도 그 있어가지고 아예 거기는
리그가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바로 승부조작의 여파예요. 예, 아예 리그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맞습니다. 축구협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가슴이 뜁니다. 프로야구 리그 개막입니다. 자, 올해 좀 프로야구 전망은 어떤가요? 이번 시즌에 대해서 해설위원들에게 시즌 판도를 물어봤더니 해설위원 8명 중에 7명이 LG 트윈스의 우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압도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는 3강에서 이제 LG, SSG, KT 이렇게 이제 3강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키움, 기아, 두산을 3중 그리고 롯데, NC, 삼성, 한화를 4약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약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얘기거든. 절대적인 약체는 없다. 작년까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던 한화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최은성이라든가 굉장히 영입을 많이 하면서 전력 강화를 많이 했거든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꼽히는 팀들이 전력 강화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는 시즌 초반의 판도가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번 시범 경기가 이제 열렸는데 1위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 네네. 방금 4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계속 최하위였던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한화가 시범 경기 1위를 했고 홈런왕에 한화의 노시환 선수가 올랐다. 그리고 작년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삼성의 이성규가 올랐다. 과연 이런 선수들이 올해는 다를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시즌 초반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시범 경기에서 시범 리그에서 1등한 팀이 정규리그 1등을 못한다라는 징크스도 있었지만 그것도 또 깨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봄대 그래가지고 봄에만 잘한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롯데가 시범 경기에 못하니까 오히려 다행 아니냐. 정규 시즌에 잘하려나 보다. 가을 야구 하는 거야? 약간 팬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구계에서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정석 기아 단장이 지난해 같은 팀 소속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했다가 해임됐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축구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눈을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었는데 선수 본인이 녹취를 했습니다. 박동원 선수 본인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선수가 신고한 게 아니고요. 기아 구단이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 녹취를 스스로 하는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고 이에 대해서 장정석 전 단장은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이 프로야구단의 한 단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던지는 농담은 굉장히 그 무게감이 농담이라도 있다는 거를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서는 농담 한마디도 굉장히 심지어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심지어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정석 단장을 굉장히 스마트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하면은 듣는 상대방이 웃겨야지 이게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야 뒷돈 좀 찔러봐봐 이러면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뒷돈을 받아낼 방법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농담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농담 그러고 끝이면 끝인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주말에 눈여겨봐야 될 경기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KBO 리그가 다시 개막을 하고요. 아마 WBC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제 KBO 리그의 선수들이 다 만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전 시티즌의 초반 페이스가 무섭습니다.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데 역시나 강팀이 서울을 만나가지고 이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원래부터 강팀이었던 전북이 초반에 좀 주춤한데 이 포항을 만나서 반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배구계로 넘어가 보면은 남자부 여자부 모두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챔피언 결정전이 2차전, 3차전이 열릴 예정인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번엔 주말에 끝날 수도 있어요. 흥국생명이 만약에 3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김연경의 왕좌 등극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이제 이번 시즌 살짝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와 이제 격돌을 합니다. 양 팀 팬들이 좀 기대가 될 거고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는 AC 밀란과 격돌을 하고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에버턴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가
수가 있진 않지만 전통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터비도 지켜보면 좋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스포츠 PD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5565님이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뉴스톱 김준일 에디터님 대타 방송 좋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9697님 김준일님 뭐가 안 아프신가요? 스포츠 중계하시는 하이톤입니다. 열정이 느껴져서 계속 듣게 되네요 하셨네요. 제가 혹시 약간 농담을 해서 불쾌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사죄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로 또 시사본부의 가족으로서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